네, 북한이 설 명절에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또 며칠 앞으로 다가온 한미 훈련을 완화하면 대화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남광규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최근 북한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동안 미국을 향하던 북한의 비난의 화살이 이제 박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한미 연합훈련을 염두에 두고 하는 연례적인 비난인지 아니면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 남대로 이제 통일준비위원회 회의에서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내용을 가지고 이제 북한이 문제 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통일준비위원회를 북한에서는 이제 북한에 대한 흡수 통일을 기도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과거에도 몇 번 통일준비위원회에서 나온 발언이 있을 때마다 북한에서 거기에 대한 비난 성명을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께서 개혁과 개방을 강조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항상 거부 반응을 보내왔던 것인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일종의 그 반발 또 그런 부분이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이제 뭐 2월 16일이 또 김정일의 이제 생일이었으니까 네. 한편은 좀 북한 내부에게 좀 보내주는 그런 메시지 의미로 담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뭐 이번에 어떤 의도를 담고 한 건 아니다. 그래서 통일준비위원회에서 그 전에 회의 때로 나왔던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네, 한편 다음 달이면 한미 연합훈련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북한 측에서는 훈련의 강도를 낮추면 대화할 입장을 보이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 북한이 갑자기 대화 카드를 내민 건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북한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좀 뭐 명분을 좀 만들려고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을 이제 조건으로 삼은 것은 사실상 북한에서는 이제 지금 한반도의 어떤 불안정한 상황이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사실 이제 초래되어졌고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네. 계속 포커스를 가지고 이제 한미 연합 훈련 쪽으로 맞춰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북한이 이번에 그런 제의를 던진 것은 사실 이제 어찌 보게 되면 이제 북한이 핵 보유 국가로서의 어떤 지위를 가지고 스스로 이제 뭐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미국이 좀 타협적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사실상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을 가지고 핵 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해 놓은 그런 결과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거부한 것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북한이 아마 좀 미국과 대화하려고 하는 의도로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한국 또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달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래서 아마 훈련의 강도를 좀 이렇게 수위 조절을 해주면은 뭐 핵실험을 중단하겠다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일단 그 부분은 사실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바로 북한을 사실상의 핵 보유 국가로 인정해주는 그 결과가 되기 때문에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번 키 리졸브 훈련에서는 이 파병 규모가 예전보다는 한 3,000명 정도 더 늘어날 거라고 하는데 네,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근데 그건 이제 미국에서 벌써 그 북한에서 그런 제의를 했을 때 네. 이런 제의에 거부를 했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수위 조절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사실 또 뭐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북한의 요구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받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또 혹여라도 지금 상황에서도 뭐 약간 조율을 해가지고 뭐 북한과의 어떤 대화의 여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벌써 미국에서는 벌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 북한과 협의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핵실험 중단을 명분을 해가지고 한미 연합 훈련을 가지고 뭐 조건을 한다라는 얘기는 사실상 북한을 가지고 핵 보유 국가로서 인정해주는 어떤 그런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네. 그런가 하면 북한이 또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인권 토론회를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초강경 대응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사실 북한이 그동안 인권 문제를 걸고 넘어질 때마다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 이 초강경 대응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할까요? 이제 과거에 이제 북한의 어떤 그 대응 도발의 패턴을 보게 되면 초강경이라 그러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 가장 강도가 센 거는 뭐 핵실험 아니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정도가 되겠는데 근데 지금 북한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 그 작년 말부터 후반기부터 외교적 고립을 좀 탈피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더구나 지금 5월 달에 러시아에서 그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일단 지금 김정은이 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고강도의 도발을 하기는 좀 힘들 것이다. 한다 그러면 이제 작년과 유사하게 또 이번 2월 달에도 저 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뭐 그런 정도의 어떤 도발은 가능하겠고 만약에 도발을 한다 그러면은 뭐 미국을 상대로 하는 것보다 아마 우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그렇다 보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이버 테러나 아니면 뭐 단거리 미사일 또 방사정 포 발사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최근 북한의 태도를 보면 대화를 하겠다고 하고 비난을 하고 온탕과 냉탕은 좀 오가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북한의 속내가 뭔지 좀 궁금한데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김정은 체제가 뭐 안정되었다라고 하지만은 박아서는 아직은 그 계속 가고 있는 단계 같아요. 김정은 체제를 좀 강화시키고 또 아직은 그래도 좀 장성택을 숙청한 이후에 김정은 체제를 더 강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북한의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부분들은 이게 좀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지시나 그때 어떤 그 김정은의 어떤 그 뭐랄까요 상황에 따른 지시 네. 여기에 따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사실은 김정은이 혼자서 지금 끌고 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좀 일관성과 체계성이 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지금 뭐 대외 관계도 그렇지만 대내 정책도 어떤 계획을 이제 발표해 놓고 뒷얘기가 없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들이 이제 실천에 나타나고 있지 않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북한의 국정 운영 시스템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런 걸 보게 되면 아직은 김정은의 어떤 개인 지도력을 좀 더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북한의 각 기관이나 또 밑에 사람들이 김정은의 어떤 유일 지배 체제죠. 그 강화시키는 데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정책의 일관성이나 약간 뭔가 체계성 또 어떤 정책을 가지고 좀 구체화시킬 수 있는 실천적인 안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지가 않습니다. 네. 사실 김정은이 그걸 요구는 하고 있는데 실제 그걸 현실화시킬 수 있는 재원도 별로 없거든요. 또 어떤 수단도 별로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김정은의 지시만 좀 남발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또 설 이후의 남북 관계가 또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연초부터 기대를 모았던 설 이산가족 상봉이 좀 무산이 됐고 또 봄이 되면은 이 탈북자 단체들의 이 대북전단 살포가 본격화될 텐데 남북 관계가 더 악화일로를 걷는 건 아닐까요? 그렇죠. 일단은 뭐 우리 또 한미 연합 훈련이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뭐 북한이 항상 거기에 대응한 만큼의 그걸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예상컨대 아마 그 기간 동안에 북한 또 적절한 수준에서의 자신들의 어떤 의사를 가지고 무력 시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남북 간의 대화는 당분간 좀 하기가 좀 어려워진다.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북한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큰 도발하기는 좀 무리일 것이다. 일단 5월 달에 러시아를 방문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5월까지는 아마 그런 그 러시아 방문, 김정은의 어떤 그런 일단 지도자가 되고 난 다음에 만약에 가게 되면은 첫 그 어떤 그 해외 출국 아닙니까? 네네. 또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그것에 좀 포커스를 맞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러나 이제 만약에 5월이 지난다 그러면 아마 우리 탈북 단체들도 아마 좀 그 전단 날리기가 좀 유리한 그런 그 좀 뭐 기후 조건이 형성되기 환경이죠,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은 아마 또 갈등이 우리가 예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북한이 그걸 명분으로 삼아 가지고 우리에게 상당히 그 도발을 하지 않을까. 작년 11월 달에 한번 도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보다 좀 더 강한 어떤 도발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이번에 통일부 장관으로 홍영표 청와대 통일비서관이 내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새로운 변화가 생길지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큰 틀에서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2년 전 이제 네. 출범할 때부터 해왔던 기본 그 어떤 기조는 계속 유지를 해 나가되 신임 또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과거 이제 그 대통령께서 그 후보일 때 캠프에서부터 대북 정책을 세부적으로 쭉 이렇게 조율을 해오고 또 정리를 해왔기 때문에 아마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더구나 또 지난 2년 동안 통일비서관으로서 실제 정책에 참여하고 또 북한의 주요 고위 인사들을 만나보고 또 최근에 이제 통일준비위원회에서 상당히 그 실무적인 역할을 중심적으로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존에 해오던 어떤 대북 정책의 틀은 살리되 아마 세부적인 부분에서 가지고 신임 이게 장관 내정자의 어떤 역할을 좀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아무래도 이제 그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가지고 가장 많이 소상하게 알고 있고 또 대통령의 의중을 또 알고 있는 그런 인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어떤 변화보다도 세부적인 틀에서 북한이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에 아마 초점을 맞춰가지고 신임 그 장관 내정자가 아마 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 비서관 출신이다 보니까 과연 장관으로서 제 목소리를 낼 것이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높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특히 대북 문제, 통일 부분은 대통령이 이제 집권 초부터 사실상 관장해서 왔기 때문에 뭐 장관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어떤 그 다른 목소리가 내기는 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더구나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좀 흐름을 봤을 때 또 통일준비위원회에서의 어떤 역할이 좀 더 부상되어지는 그런 네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홍영표 비서관을 이번에 장관 내정대로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통일준비위원회에서 이 홍영표 비서관이 이제 실무적인 역할을 하면서 많이 내용을 이제 그 챙겨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기조에서 벗어나는 또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그 새로운 물론 아이디어 차원은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 아이디어라는 것은 큰 기조 속에서 세부적인 내용들 좀 작은 부분에서 뭔가 좀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 정도에서의 어떤 역할을 좀 기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 북한이 또 당 정치국 확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장성택 처형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 보통 국가적으로 주요 사안을 이제 거론할 때 연다고 하던데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게 사실은 이제 정치국 확대 회의라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 사안이 돼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고 입안하겠는데 그게 이제 사실 이제 세 번째 김정은 집권이후 이번에 개최하게 되는데 그걸 보게 되면 북한 상황이 밖에서 봤을 때는 뭔가 좀 경제가 조금 좋아지는 것 같고 한데 또 내부 상황이 또 그렇지 않은 듯한 그런 네네. 느낌을 좀 갖게 됩니다. 또 김정은 스스로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 뭐 그것이 문제라고까지 직접 이렇게 토로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최근에 북한의 경제 상황이 국가가 주도해가지고 계획 경제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제 장마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국가의 어떤 그런 경제 운영이가 지금 얹혀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너무 지금 비대해지고 너무 확대되고 있는 장마당에 대한 나름대로 좀 통제로 좀 한번 좀 생각해 볼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걸 통해서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장마당을 통해서 해결하기 때문에 네. 국가로서는 또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실제 북한의 고위층들은 장마당을 통해 가지고 많은 경제적 이익을 지금 얻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어느 정도에서 이걸 좀 조율해야 될 것인가 아마 그런 부분들이 논의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좀 활성화를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부분이 아마 논의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또 북한이 최근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대한 비행 시험을 했다고 미국의 매체가 보도를 했는데 지금 우리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은 북한이 이 비행 시험을 한 게 아니라 이 해안가에서 수직 발사관 사출 시험을 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 기사를 냈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거는 이제 엊그제인가요? 그 미국의 이제 거기 그 보수적인 연구 단체에서는 그 해상 플랫폼에서 발사했다라고 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그렇지 않고 사출했다. 사출 보도는 작년 11월 달에 이미 나왔어요. 북한이 그 형태를 사출을 했다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보 부분은 좀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북한이 분명히 이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그 미사일 발사체에 대한 성능을 계속 지금 개량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걸 잠수함에 장착하고 발사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는 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왜냐하면 그 사출대를 가지고 잠수함에 장착하고 그다음에 또 그걸 핵탄두를 실으려면은 핵탄두 소형화가 완성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일련의 과정이 핵탄두 소형화는 소형화대로 가고 그건 이제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진척시키고 한편으로는 이제 잠수함을 통해서 발사할 수 있는 그 SLBM이죠. 그 부분까지도 지금 같이 동시에 준비해 가는 것이 아닌가. 또 이 부분은 왜냐하면 북한이 만약에 핵을 가졌을 경우 유사시 이제 미국의 MD 시스템을 가지고 좀 피해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잠수함 발사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시험 단계인 것 같은데 그러나 그 기술 수준이 계속 상당히 향상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남북 관계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